사망한 피해자 김숙향은 500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의자인 며느리 서지영은 결혼 후 13년 동안 시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고부관계는 좋지 않았다는 진술이 많습니다. 시어머니 김숙향이 아들과 서지영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고 결혼 후에도 오랜 세월 며느리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서지영은 순종적이었고 시어머니에게 적의를 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성북동 저택에는 시어머니 김숙향, 며느리 서지영, 그리고 서지영의 6살 된 아들 3사람만 있었습니다. 서지영은 놀이방에 있던 아들이 친구에게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외출을 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김숙향은 자고 있었습니다. 40분 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서지영은 아들에게 줄 땅콩 선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울며 보채는 바람에 땅콩 선식을 주방 식탁에 두고 2층 아들에게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넘게 2층에서 아들을 달래고 재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시어머니 김숙향이 식탁에 있던 땅콩 선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땅콩에 극심한 알레르기를 보였던 김숙향은 쇼크 증상을 보였고 지병이었던 저혈압이 겹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땅콩 알러지 생기면 온몸에 반점을 넣어. 죽는 경우도 꽤 있나 보네. 김숙향은 자신의 방에서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2층에 있던 며느리 서지영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사망한 시어머니를 발견한 사람은 서지영의 시누이인 박영은입니다. 19시경 성북동 저택에 방문한 박영은은 쓰러져 있는 김숙향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옳게 서지영을 불렀습니다. 시누이 박영은은 서지영이 시어머니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일하고 있는 입주 도우미를 휴가 보낸 날 사건이 발생한 점, 그리고 시어머니의 땅콩 알레르기 증상을 알고도 땅콩 선식을 만들어 주방에 방치해둔 것, 무엇보다 그 선식을 평소 시어머니가 쓰던 컵에 담아둔 것, 그리고 평소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하며 최근 이혼을 강요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박영은은 며느리 서지영이 문제의 선식을 시어머니 방으로 가져가 직접 먹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방 식탁에 놓인 땅콩 선식이 담긴 컵,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사망한 노모의 시신. 분명한 증거는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서지영은 왜 시어머니에게 치명적인 음식을 식탁에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쇼크로 죽어가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리고 식탁에 있던 땅콩 선식을 시어머니 김숙향은 어떻게 마시게 된 걸까요? 의뢰인 서지영의 변호인으로서 우리는 서지영의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서지영을 존속살해 혐의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와우. 잘 보네. 그럼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게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피고인이 땅콩 선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면 자신의 범행 수단인 땅콩 믹서기와 컵을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피해자 발병 시간인 3시 20분, 사망 시간인 4시 30분으로부터 박영은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2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면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로 땅콩 선식을 만들었던 컵과 믹서기를 숨겨놓았을 것이고 순순히 자기가 땅콩 선식을 만들었다고 저 이야기할 리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한번 새롭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섭취한 다음에 쇼크까지는 대충 얼마나 걸려? 왜냐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2, 3일 뒤에 갑자기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피해자는 자신의 손자에 대해서 평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뻐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건 당일 피의자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아들의 상태가
워낙 놀라고 많이 울고 있었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할 만큼 끔찍이 손자를 생각하던 피해자가 손자가 평소보다 더욱더 심하게 울며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전혀 나와보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귀가한 당시인 15시 30분경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피의자의 진술과 성북동 주택 내 CCTV 수사 보고에 따르면 피의자가 집을 나선 시간은 2시 50분, 집에 돌아온 시간은 3시 30분경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망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나필락시스 증상의 발병 시간이 3시 20분경이고 부검 감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음식물 섭취 후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발병하는 증상입니다. 피의자가 그 땅콩 선식을 제조한 시간은 3시 30분 이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인과관계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윤 인턴. 이 사건에서 범행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지영이 가정부에게 휴가를 보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21쪽의 가정부의 진술에 따르면 가정부가 먼저 서지영에게 아들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10월 9일 월요일에는 또 역시 먼저 가정부가 서지영에게 이번 주에는 휴가를 쓰고 싶다고 하여서 결과적으로 서지영이 휴가를 준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범행의 요소 중에 하나였다면 이 긴 기간 동안 이전에도 먼저 혹시 휴가를 가보고 싶지 않느냐고 떠볼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땅콩 구매를 한 그쯤에 그렇습니다. 이시윤 인턴 이야기한 대로라면은 이거를 마치 반드시 계획적인 범행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격정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가정부가 휴가를 갔을 때를 틈타서 더 피해자를 살해하기 용이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를 선택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거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땅콩 손식을 만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줬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태우랑에 대한 진술조서 22페이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부엌에 드나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박영은에 대한 진술조서 31페이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물 한 잔도 직접 떠다 먹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부엌으로 와서 컵에 담긴 성식을 먹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일반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 의심이 되는 점을 찾았습니다. 지금 도우미인 최 씨나 박영근의 증언대로라면은 즉 2달간 계속해서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여온 사람이 박영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은의 1차 방문과 2차 방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방문 때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올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그래서 10분 뒤에 다시 나와서 다른 일을 봤다. 그럼 즉 자기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진술이 됩니다. 근데 2차 방문에 따르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인기척이 없어서 어머니의 방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날 방문의 목적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보러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있나 보고 2차 방문 때처럼 어머니의 방을 한 번쯤 열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10분 동안 그 집에 있다가 10분이 지나서야 나왔다는 그 사실은 이런 면에서 박영은의 진술이 조금은 거짓이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행동 맞아요. 패턴이랑 달라서 예, 그 박영은에 대한 의심을 좀 더 더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상 행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외출할 당시인 2시 50분경에 그 피해자는 잠에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분가량이 지난 뒤 그 성북동 자택에 들어온 박영은은 3시 20분경까지 자택에 머물렀었고 그때 이제 집에 나오면서 그 CCTV 수사 보고에 의하면은 자고 있는 노모에게 굳이 전화를 걸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은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맨 아래 문단에 보면 식사 외에 주방에 드나드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주방에 가서 선식을 챙겨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쪽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나온 시간까지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었고 나오면서도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서 피해자인 그 김숙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인데 그 3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답에서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면 거짓 주장임을 추론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